안녕하세요. 오늘이면은 4월이 마지막 주네요. 책은 가만있어. 모의고사 보셨나요? 지난주에? 잘 보셨어요? 시험은 항상 잘 보죠. 답을 잘 못 찾아서 그렇지. 민법은 좀 어려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민법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고 개론도 뭐 성적표 나와보면 알죠 뭐. 오늘은 책은 500 잠시만. 오늘은 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 보셔야 되니까 514페이지 514페이지 피시고 개발 방식 지난주에 개발의 타당성 분석 그래서 지역 경제 분석까지 보셨죠? 그래서 경제 기반 분석하는 것까지 보셨고 오늘은 514페이지에는 개발의 유형부터 보시면 됩니다. 개발의 유형은 개발 방식 또는 개발의 유형은 시험 문제 내는 거 다른 거 아니고 그냥 개념 물어요. 개념. 그래서 책에는 여러 가지로 뭐 분류돼 있는데 그 분류 자체는 별로 의미 없고 그냥 개념들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신개발과 재개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개발은 그냥 개발되지 않았던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걸 말하고 니은에 있는 재개발은 그 기존에 있던 거를 다시 개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재개발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재개발의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재개발의 종류, 재개발의 유형 시험 문제 나오는데 공부하실 때는 그냥 머리글 따서 외워버리고 말자 그랬죠. 그래서 수, 개, 보, 철 이렇게 외우시고 수는 빼기, 개는 더하기, 보는 소극, 철은 적극 이렇게 해서 그냥 외워버리고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갖는 의미는 수는 수복재개발을 말하죠. 수복재개발. 그래서 그 옆에 515페이지 C 보시면 수복재개발은 두 번째 줄 도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 시설을 그냥 멀쩡하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놔두는 거죠. 뭐 대부분 그대로 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화나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한 거래요. 제거. 그래서 이 제거했다라는 걸 뭐로 표현한 거예요? 빼기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노후화나 불량화 요인을 제거하는 형태의 재개발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로 위에 있는 개량 재개발은 수복 재개발 내 일종으로서 기존 도시 환경의 시설 기준 및 구조 등이 현재 수준에 크게 미달.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하거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어떻게 했다? 첨가했대요. 첨가.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첨가했다는 걸 더하기로 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개량 재개발이고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D번의 보전 재개발은 아직 노후화나 불량 상태가 실제로 발생한 건 않았는데 앞으로 그럴 우려가 있죠. 그러면 예방적 차원에서 손 조금만 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대는 게 가장 적게 사전에 노후화나 불량의 진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소극적 측면의 재개발. 그래서 얘는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서 소극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 다음 옆에 페이지 514페이지에 있는 철거 재개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대체시킨 거예요. 대체. 그럼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를 하려면 그만큼 손댈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가장 적극적 형태의 재개발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가끔씩 시험에 물으니까 오늘 나눈 이 문제 6번인가? 에도 이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는 방법에 따라서 용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서 분류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515페이지 용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 유형 그래서 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내 땅 개발하는 거죠. 원래 내 땅. 그래서 이걸 단순 개발 방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는 환지 방식을 이용해서도 토지를 조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돈 주고 사면 되죠. 뭘. 그래서 매수나 수용 방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결합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혼합 방식, 다른 말로 혼용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 책에 나와 있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 했으니까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직접 개발한 거예요. 그러면 개발 전에도 내 땅이고 개발 후에도 내 땅이죠. 그래서 개발 전후에 권리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뭐 이런 것들 챙기시면 되고. 환지 방식은 개발이 끝나서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를 다시 돌려주는데 다 안 돌려주죠. 채비지나 공공용지 같은 거는 빼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보가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가 어떻게 된다? 축소되는 방식이다. 매수 수용 방식은 돈 주고 내 땅을 팔았으니까 개발 후에는 남의 땅 돼버렸죠. 그럼 권리가 아예 어떻게 된 거예요? 소멸된 거죠. 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시험 문제 이게 2번 나왔는데 혼합 혼용 방식이 누구랑 누구를 결합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얘는 매수 또는 수용 방식하고 누가 결합된 거다? 환지 방식이 결합돼서 용지를 취득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뭐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건 쭉 내용을 설명해 놓고 다음과 같은 방식이 용지의 취득 방식 중 누구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환지 방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516번에 양가로 8번. 양가로 8번.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 건 개발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원래 주체 얘기 나오면 항상 셋이었죠. 제1주체 정부, 제2주체 민간, 제3주체 정부와 민간의 결합. 그러면 우리 책에는 지금 정부가 주체인 거는 설명을 안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주체가 될 때는 이걸 공용개발 또는 공공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어디서 배웠어요? 정책론에 나와요. 정책론에. 정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 주체가 1번, 즉 정부일 때는 빠지고 제2주체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양가로 8번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516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6번 번호가 웃기게 돼 있죠? 양가로 8번 다음에 다시 6번으로 가요. 거꾸로 쓴 건가? 그래서 양가로 뭐 6번에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개발 주체가 누구랑 누구랑 결합했을 때 정부와 민간이 결합했을 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것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세 번째 개발 주체가 누구일 때 민간.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도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이걸 한 7, 8개 써놓은 것 같던데 시험에 나오는 건 한 4가지예요. 첫 번째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지주 공동 사업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토지 개발 신탁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 개발 방식 즉 주체가 민간일 때 개발 방식은 한 4가지 정도 있다라고 이해하시고 얘네들 개념 묻는 거죠. 뭘. 그럼 자체 개발 사업은 책에 나와 있는 개념 그대로 자체 개발 사업은 책에 51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자체 개발 사업의 의의 보시면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계획을 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자기가 직접 건설을 시행한 거예요. 그럼 개념적으로 누구랑 비슷하겠다? 내 땅을 내가 직접 개발하는 단순 개발 방식과 거의 개념적으로 비슷하겠죠.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체 개발 사업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지주 공동사업 방식은 공동사업이니까 뭐예요? 토지 소유자랑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원래 이 땅은 누구 땅인데 토지 소유자 건데 자기가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개발업자한테 개발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위탁 맡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얘한테 뭐 한 거다? 공사를 하청한 거죠. 하청.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개발업자한테 그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사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지주 공동사업은 크게 4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우리 책에는 3가지만 있는 거로 써놨는데 4가지예요. 4가지. 그래서 그 4가지가 첫 번째 개념 그대로 공사 비용을 줄 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완성된 물건으로 줘요. 그래서 이걸 공사비 대물 변제요. 뭐 이름에 개념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개념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된 게 토지밖에 없고
건축 비용은 누가 된 거예요? 개발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완성된 건물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치만큼, 그 다음에 개발업자가 된 건축 자금의 비율만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뒤쪽에 나오는 뭐라고도 부른다. 등가 교환 방식으로 이해하셔도 되죠. 그래서 공사비 대물 변제형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완성된 건물을 나눠 가진 겁니다. 두 번째는 일단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분양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양 수익금이 있으면 그 분양 수익금으로 뭘 지불하는 거예요?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 그대로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은 조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개발 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조합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투자 받은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투자자 모집형. 그래서 책은 여기까지만 지주 공동사업 방식으로 써놨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네 번째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공사를 맡겼으면 공사가 끝나면 그 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개발업자한테 수수료 주는 거죠. 개발업자가. 그러니까 돈을 다 누가 대고 공사 비용을 토지 소유자가 다 대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뭐란다?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형.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지주 공동사업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518페이지 가보시면 사업 위탁 방식, 사업 수탁형을 딴 데로 빼놨죠. 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지주 공동사업 방식 안으로.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제 지주 공동사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하나의 개발 방식에 토지개발 신탁이라는 게 신탁. 근데 시험 문제는 뭘 냈냐면 이 토지개발 신탁하고 사업 위탁형을 구별하라는 걸 시험 문제 자주 내요. 그럼 이걸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탁자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구별하라고 내는 거예요. 탁자가.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업 위탁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51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4번에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이란 기억번. 사업 수탁 방식은 건물의 기획 설계에서 완공, 관리, 운영까지의 사업 실시 전반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담당하는 거예요. 즉 건축만 누가 하는 거예요? 시공만. 개발업자가 하는 거예요. 개발업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사업의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니은번의 개발업자는 공동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개발업자는 뭐만 한 거예요? 사업 시행만 해주고 그에 대한 뭐만 받는 거다? 수수료만. 그래서 디귿번 돈은 누가 대야겠어요? 사업의 주체인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돈 대야겠죠. 그 다음에 리을번 개발 사업에서 나온 완성품, 그러니까 수익, 완성된 건물이 됐든 뭐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누가 가져간다? 토지 소유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왜? 자기 사업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자기 돈 대서 개발을 하되 사업 시행만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개발업자한테. 그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는 방식이 사업 수탁 방식 또는 사업 위탁 방식인데, 이거랑 구별되는 토지개발 신탁은 앞으로 넘어가셔서 517페이지 기억번에서 토지개발 신탁이란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땅을 신탁회사한테 위탁해서 개발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니은번 토지 소유자는 가진 게 토지밖에 없어요. 돈도 없고 개발해 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개발을 잘 해줄 수 있는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아예 이걸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는 게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디귿번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아예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전해 버린 겁니다. 여기서 형식적으로 이전했다는 건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뭐 해달라고? 대신 개발 좀 해달라고.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미음번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한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신탁회사는 소유자한테 뭘 발행해주고 수익증권이라는 걸 교부해주고 신탁회사가 직접 이 땅을 개발하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당연히 신탁회사 돈으로. 누구 명의로? 신탁회사 명의로. 그럼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기본적으로 누가 갖겠다? 신탁회사가 가질 겁니다.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번 건물이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신탁회사 명의로 돼 있는 건물이니까 신탁회사가 뭐도 하는 거예요? 분양도 하는 거예요. 분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뭐가 나오면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수익증권의 소유자인 토지 소유자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15번 공사기간이 다 끝났어요. 신탁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게 신탁회사 소유권이 아니었죠. 토지 소유자 건데 개발만 해달라고 임시로 맡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은요. 그럼 개발이 다 끝났으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누구한테? 원래 토지 소유자한테 반환해 줘야죠.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뭐다? 토지개발, 신탁. 그럼 두 방식을 비교하라고 시험 문제 내니까 그 밑에 표에서 몇 가지 챙기면 일단 사업 수탁 방식을 먼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신탁 대상? 뭔 신탁이요?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데. 그 수탁 대상이라고 바꾸세요. 수탁. 용어가 중요하죠. 신탁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수탁 대상, 위탁 대상이 누구예요? 개발 사업만 맡긴 거예요. 개발 사업. 그럼 토지 소유권의 이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세 번째 줄 개발 사업의 주체나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이에 반해서 토지개발 신탁은 신탁 대상이 되는 게 누구예요? 토지죠, 토지. 그러면 아예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신탁회사한테 형식적으로 이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주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로 바뀐 거다? 신탁회사로 바뀐 거죠. 그 두 개 구별하라는 거 가지고 어지간히 울고먹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잘 구별하세요. 두 개 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519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컨소시엄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혼자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법인이 참여한 연합법인의 형태를 컨소시엄이라 부릅니다. 여러 회사가 참여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컨소시엄이라 하고 6번에 있는 등가교환 방식은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 7번에 있는 신차지 방식은 이게 신차지라는 게 차지 방식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지상권을 설정해서 토지를 임대해 갖고 개발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차지라는 표현 안 쓰고 뭐예요? 지상권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본 용어라서 우리 시험에서는 잘 안 묻습니다. 근데 가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등장을 하니까 참고는 해 두시고 8번에 있는 건설영역금 차입 방식도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개발 방식들에 뭘 묻는다? 개념 묻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한 건 개발의 주체가 누구일 때? 민간. 그럼 하나 더 남았죠. 토지 소유, 민간하고 정부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공동. 그게 거기 나와 있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도 하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누구 자금? 민간 자금이 도입되는 게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 자금의 도입 그래서 이걸 PFI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정부가. 근데 누구 돈 들어갔어요? 민간 돈이. 그러면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제3섹터 개발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하실 건 뭐겠어요? 그 밑에 보니까 이 방식이 네 가지쯤 있죠. BTO, BTL, BOT, BO.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냅니다. 구별하라고 낼 때 BTO가 뭔지 BTL이 뭔지를 공부하지 마시고 그거 공부해봐 잊어버리기 딱 좋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영어 약자들이 몇 개 있죠. 제일 먼저 B자가 들어가요. B자. 그럼 B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T자 들어가니까 T자가 무슨 뜻인지 알고 세 번째 O자 들어가니까 O자가 뭔지 알고 네 번째 또 무슨 글자 들어가요. L자 들어가죠. L자. 그래서 얘네들의 영어 약자를 알고 계셔서 걔네들을 그냥 연결할 줄 아시면 돼요. 그럼 B자가 나오는 건 T자가 나오건 O자가 나오든 L자가 나오든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의 주체, 주어는 다 누구다? 민간이라는 거예요. 민간. 그럼 우리가 빌드 이렇게 나오면 B라고 나오면 이건 빌드의 약자예요. 빌드. 빌드의 약자인데 B자가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뜻이다? 민간이 지 돈 들여서 개발을 했다는 걸 말해요.
민간이 직접 자기 돈으로 개발을 했다. 근데 B자는 다 들어가잖아요. 별로 신경 쓸 단어는 아니고. T자 나오면 T는 트랜스퍼라는 단어의 약자로서 트랜스퍼. 얘는 T자가 나오면 민간이 개발한 이 시설을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부한테 이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 귀속되고 있음을 말해요. 근데 이때 소유권을 이전할 때 돈 받고 이전하는 게 아니라 기부 체납의 형태로 무상 이전하는 걸 말합니다. 오자가 나오면 뜻이 두 개예요. 오자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오퍼레이트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오운 이렇게 또 표현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오퍼레이트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민간이. 그러니까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만 운영권은 누가 갖고 있다? 민간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운영을 해서 이로부터 뭘 낼 때? 수익을 직접 내고 있을 때 오퍼레이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오운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정부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민간이 이 시설을 소유할 때 이걸 오운이라고 표현합니다. L은 리스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 근데 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민간이 기본적으로 운영권을 갖고 있어요. 운영하라고 줬는데 이거 운영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학교 기숙사. 그래서 학교 같은 데 가보면 기숙사마다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밑에 보면 뭐 BTL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숙사 운영해봐야 뭐 학교 지을 때는 뭐 수십억 들어갔는데 학생들한테 뭐 한 학기에 한 30만 원씩 받아봐야 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민간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시설을 다시 누구한테? 정부한테 임대해주고 있는 경우를 L, 리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다면 만약에 BTO다 이렇게 나왔어요. BTO. 그럼 BTO는 무슨 뜻이에요? 민간이 직접 어떻게 했다? 개발했다. 그리고 개발하자마자 정부한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민간은 직접 이걸 운영해서 수익 내고 있구나. 이런 방식. 만약에 BTL이 나왔다. BTL. 그럼 뭐예요? 민간이 개발하고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준 다음에 운영권은 받았지만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정부한테 어떻게 했다? 임대해주고 있다. 또는 BOT가 나왔어요. BOT. 그러면 민간이 개발하고 소유권을 바로 넘긴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해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정부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있는 거 BOT. 그러면 만약에 BO 방식이다. BO. 그러면 민간이 개발한 시설을 정부한테 소유권 안 넘겨주고 민간이 보유하는 거죠. 그리고면서 그걸 어떻게 해서 운영해서 수익도 내고 있는데 그게 공공 서비스인 거예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 보고 BTO가 뭔지 설명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설명돼 있을 때 그게 BTO인지 BOT인지 BTL인지 BO인지 구별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별하시면 돼? 한글로 돼 있는 거 뭐로 바꾸실 줄만 아시면 영어로 바꿀 줄만 알면 되죠. 그럼 실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550페이지 가보시면 550페이지 이게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14번은 24회 때 문제고 14번 봐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번 모의고사에서 내지 않았어요 이거? 그랬던 것 같은데 14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공공개발 그럼 몇 섹터예요? 정부가 1섹터니까 공공개발이 뭔 3섹터요? 2섹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공공개발은 항상 1번이라니까 1번. 정부가 1번이 1번. 번호도 못 매겨 이제. 큰일 났네. 공공개발 그러면 무조건 1섹터예요. 근데 그 뒤에 설명 보니까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이 인허가 등 행정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대죠. 그럼 이건 뭐예요? 공동개발이잖아요. 공동개발. 그럼 제목 자체가 바뀌었죠. 공공개발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민간 공동개발 돼야 되고 번호는 3번 돼야죠. 3번. 3섹터.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돼? 내용을 기준으로 고친다면 민간 공동개발이라고 해야 되고 제3섹터 개발이 돼야죠. 만약에 이거를 공공개발에 맞춰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공개발로 냅두고 몇 섹터? 제1섹터 해야 되고 뒤에는 정부가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나와야죠. 그래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영어 약자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답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한글 보세요. 한글.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했다?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B. B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나? B. 그 다음에 준공하여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럼 아직 소유권 안 넘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 그러면 시설을 직접 운영해서 뭐부터 했다는 거예요? 수익부터 냈다는 거예요, 수익부터. 그래서 오퍼레이트에 5 들어갑니다. 5. 그 다음에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한테 나중에 넘긴 거죠. 그럼 이게 T죠. 그럼 순서대로 연결하면 뭐가 돼요? B, O, T. 그래서 얘는 1번은, 2번은 틀렸네. BTL이 아니라 BOT 방식입니다. 3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 B.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게 T예요, 이게 T. T. 그 다음에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한테 임대해주고 수익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임대해주는 거, 임대. 그럼 뭐예요? L. 영어 단어 좀 외우셔야겠네. 오늘부터 외우세요, 이 단어 4개. 5개구나. 5개 외우세요. 임대해주면 누구라고요? L. 수익을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임대가 중요한 거예요, 임대. L. 그럼 얘는 무슨 방식이에요? BT, L. 그러니까 앞에 볼 필요 없다니까. 보니까 자꾸 현혹되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푸세요, 아는 대로. 4번, 시설의 준공, B.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한테 기속,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직접 수익을 내고 있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O예요, 이게. 그럼 얘는 무슨 방식? BT, O. 5번, 시설의 준공, B. 함께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갖고 있습니다. 5분의 5죠, 5분의 5. 소유권을 민간이 가질 때 5분의 5. 그 다음에 이걸 운영해서 직접 수익도 낸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예요? 오퍼레이트의 5. 그래서 얘는 무슨 방식? BO. 영어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은 몇 번만? 5번. 그런 거 됩니다. 그래서 개발론에서 내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설명드린 개발 방식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개발의 타당성 분석하고 지금 설명드린 개발 방식 시험 문제 2문제 정도씩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하나, 개발 방식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우리 책 525페이지 가시면 개발 관리의 두 번째 단원이 관리. 개념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 내는 건 526페이지 가시면 시험 문제 나올 게 그 페이지 다 있죠. 526과 52, 57에. 그래서 관리를 첫 번째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두 번째 관리를 영역에 따라 분류했을 때 세 번째 관리를 그 방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요. 구별하시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세 가지 때죠.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 그럼 책에 보니까 공부하셔야 될 건 두 가지겠죠, 뭐. 첫 번째, 개념하고 어떤 게 이 안에 포함되는가. 개념하고 어떤 관리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가. 개념하고 어떤 관리들이 이 안에 포함되는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있는 기술적 관리에서 1번이 개념이죠, 1번. 부동산의 기술적 관리란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생겼어요. 그럼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걸 기술적 관리라 불러요. 그럼 이런 조치들에는 더러워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청소해야 되니까 위상관리. 설비를 직접 운영도 해야겠죠. 설비관리. 그 다음에 도둑 안 들게 하고 불 안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관리.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겠죠. 보존관리. 그런 것들이 뭐에 속한다? 기술적 관리에 속합니다. 근데 거기 나와 있는 네 가지는 다 이게 건물의 관리에 대한 얘기예요. 건물.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토지에서는. 토지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딱 하나가 뭐냐면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그로 인해서 경계를 확정하는 활동은 경계 확정 활동은 어디로 분류한다? 기술적, 토지의 기술적 관리로 분류한다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책에 없는 거니까 적어 놓으시고. 두 번째 있는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관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내 수익 관리하는 겁니다. 수익. 돈 관리하는 거예요. 돈 관리. 그래서 이런 수익 관리의 내용 속에는 2번 회계 관리하고 인력 관리하고 손익분기점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3번에 있는 법률적 관리는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행정적이고 법률적 측면에서의 관리 활동을 말합니다. 법적이고 행정적인 관리 활동을 법률적 관리라 불러요. 그래서 그 내용이라고 써놓은 게 권리 분석, 계약 관리 두 개 딱 써놨는데 권리 분석이라는 건 이게 누구 건지 확인해 본 거예요. 이 토지 또는 이 건물의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고 누구 거냐 그걸 분석해 본 게 이제 권리 분석이고 권리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원래 내 땅인데 남이 쓸 수도 있죠. 원래 내 땅인데 잘못 알고 남이 쓰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그냥 냅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권리를 어떻게 바로잡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권리 조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과 권리 준족은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 권리를 조정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손쉽다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소송하는 거죠. 뭘 소송. 내 땅인데 남이 쓰고 있으면 소송해야지 뭐. 이런 것들. 또는 이런 행정적 측면에서의 관리도 들어가니까 공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를 이용하거나 건물을 이용하려면. 그래서 이런 공법상의 제한 규정 같은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도 다 어디로 포함될 수 있다. 법률적 관리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률적 관리의 내용. 그럼 시험 문제 제일 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중 부동산 관리의 내용 중 기술적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보세요. 이렇게 묻거나 또는 뭐 경제적 관리라는 건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 또는 기능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걸 말한다. 그게 경제적 관리다. OX, X. 걔는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를 봐야겠죠. 그래서 관리의 개념하고 내용 물어보니까 얼마큼 잘 외우시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다음 527페이지 두 번째 있는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는 이 영역에 따른 분류는 그냥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의 문제로 이해하시면 돼요. 관리자의 업무 범위에 따른 분류. 업무 범위.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시설관리, 부동산관리, 자산관리는 관리자의 업무 범위가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넓은 게 맨 마지막에 있는 자산관리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를 영어로 Asset Management라고 해서 AM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자산적 측면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산관리란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는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관리해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재무 분석이나 자산 가치를 평가해 주고 그 다음에 투자할지 말지 의사결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각하는 것까지 누가 해준다? 관리자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부동산을 취득, 사서, 운영하고 뭐 하는 것까지 처분하는 것까지를 전부 다 관리자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관리를 자산관리라 부릅니다. 그 중에서 특정 자산의 운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PM이라 부릅니다. PM.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개념 보시면 1번 부동산 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또는 재산 관리라고도 하며 이는 임대 및 수지 관리의 측면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임대 및 수지 관리의 측면이라는 건 임대 관리잖아요. 임대 관리. 그러면 남의 부동산을 대신 어떻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운영. 임대업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속에는 관리인이 직접 광고 내서 임차인을 모집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일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관리도 직접 누가 한다? 관리자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뭐도 직접 받아요? 임대료도 직접 받아요. 그래서 수익 나오면 그 일부를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는 돈은 원래 소유자한테 되돌려 주겠죠. 그리고 어디가 고장나면 고치고 이러는 활동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시설 관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용이 결국 뭐예요? 남의 부동산을 대신 어떻게 해주고 있다? 운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시설 관리만을 따로 떼어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F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는 부동산 관리, 아니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그럼 시설 관리는 개념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시설 관리란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정도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설 운영 유지. 시설 운영 유지. 그래서 내용 보시면 설비나 기계를 직접 운영합니다. 그리고 유지 보수. 그러면 설비나 기계를 운영하는 걸 아까 기술적 관리 중에 뭐라 불렀던 거예요? 설비 관리라 불렀던 거예요. 설비 관리. 그다음 유지 보수는 보존 관리라 불렀던 거고. 그다음 에너지 관리 또는 방범 관리. 방범 관리는 보안 관리로 봐야 되겠고. 환경 관리는 청소하는 거니까 위생 관리로 봐야겠죠. 그럼 아까 뭐라고 분류했던 것들, 기술적 관리라 분류했던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구나? 시설 관리. 그래서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저 정도로 국한되는 게 뭐예요?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 그러면 관리 업무의 업무 내용이 가장,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건 누구? 자산 관리. 그래서 얘를 적극적 형태의 관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가장 좁은 게 누구예요? 시설 관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소극적 관리라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 두 개를 어떻게 보세요? 구별해 보세요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도 그렇게 정리하고 계시면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관리 방식에 따른 분류는 이 방식에 따른 분류가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예요. 관리 주체. 그럼 관리 주체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연히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 이걸 자가 관리 또는 직접 관리라고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남한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대신 관리해 주는 거 위탁 관리 또는 간접 관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세 번째 이 두 개가 결합되는 형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혼합 관리.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 관리 방식에 뭘 묻는다? 장단점 물어요, 그냥.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 그래서 52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자가관리부터 나오죠, 자가관리. 그 자가관리란 부동산을 소유자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직접관리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니까 장단점 나오는데 제일 좋은 건 이걸 다 외우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러니까 문제 푸시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이걸 소유자가 직접 관리했을 때 아 이런 장점이 있겠구나, 이런 단점이 있겠구나가 이해만 되시면 되죠, 뭘. 그래서 장점 중에 몇 가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었던 건 니은번에서 관리자가 곧 소유자니까 제 맘대로 해도 되죠. 그래서 관리자의 강한 통제력, 지시 통제력이 발휘된다는 건 장점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 나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서 탁월하다. 단점은 아무래도 소유자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은번에 아니 그 디귿번에 있는 것처럼 소유자의 비전문성, 전문적 관리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기억번도 단점으로 몇 번 나왔었는데 새로운 관리 방식 이런 게 도입이 안 돼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계속 해보는 거죠. 그래서 관리 업무가 타성해졌기 쉽습니다. 타성화된다는 거죠. 타성화. 관리의 타성화.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새로운 방식 도입되지 못하고. 타성화된다. 그 다음에 니은하고 리을이 같은 얘기인데 니은하고 리을은 이거는 이제 인력관리 측면에서 관리자 인건비는 어떻게 지불하겠어요? 자가관리의 경우에. 뭐 월급 200만 원 정해놓고 200만 원만 딱 월급으로 준다? 가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직접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비용 지출하고 남는 순이익은 다 누구 거예요? 관리자 거예요, 관리자 거. 그러면 인건비 항목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건비 책정이나 이런 거에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탁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위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외주관리 또는 간접관리라 부릅니다. 그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당연히 전문성 높아지겠죠, 뭘. 그래서 기억번 또는 뭐 리을번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성이 높아지는 건 장점이고, 니은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문가가 대신 관리를 해주니까 새로운 관리 방식이나 이런 게 계속 도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됩니다. 이런 건 장점이고, 단점은 거기 나와 있는 게 다 단점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건 그 아까 자가관리의 장점 중 하나였던 기밀유지나 보안관리가 위탁관리로 오면 취약해진다는 거예요. 관리 업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야 되니까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서 취약하다. 이런 건 단점이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공짜로 와서 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탁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 놓으시면 되겠고. 그래서 나온 게 혼합관리. 그럼 이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어떻게 된 거? 결합된 거. 그럼 장점은 뭐겠어요? 두 가지 관리 방식의 장점이 결합된다. 그래서 타성화도 방지하고 전문성도 높이고 그러면서 비용도 위탁비용 발생 안 하니까 절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건비 측면에서는 인건비는 그 관리자 월급만 주면 되니까 오히려 덜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결합될 거예요. 단점은 관리자가 2명이니까 문제 생기면 서로 어떻게 한다? 떠넘겨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라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장단점 구별하라고 돼요. 그래서 혼합관리에서 혼합관리에서 단점 중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이 문장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앞에 뭐 그럴싸한 말을 놨어도 기본적으로 혼합관리는 관리자가 2명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되고, 그럼 시험 문제 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3개를 주로 내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시험 문제 내는 게 529페이지 보시면 관리활동이라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임대차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2번에 있는 임차인의 선정 기준과 3번에 있는 임대차의 유형 가끔씩 시험에 돼요. 요거 가지고 나온 문제가 오늘 나눠드린 문제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나중에 풀어보시고. 그래서 3번을 먼저 볼게요. 임대차 유형부터. 그래서 임대차 유형은 임대료를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임대차 또는 같은 말로 총임대차, 그 다음에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렇게 있는데, 이건 또 오히려 시험 문제에 조임대차라는 표현을 더 많이 내요. 그러니까 그냥 조임대차로 설명할게요. 그럼 이 3가지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내가 월세를 내는 방법이에요. 월세 내는 방법. 그럼 월세를 낼 때 내가 월세를 임대인한테 지급을 하면 그 안에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월세 내고 나면 뭐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뭐 이런 거 따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면 이걸 뭐라는 거예요? 조임대차라 불러요. 그래서 이건 주로 어디에서? 주거용에서 많이 활용한다는 얘기고, 순임대차는 말 그대로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 월세 속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임대료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누가 내야 돼요? 임차인이 쓴 만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1차, 2차, 3차까지 나눴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진 않을 테고, 그래서 그 임차인이 임대료 외의 비용은 부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페이지 넘겨보시면 이건 주로 어디서 쓴다? 공업용에서 많이 쓴대요, 공업용. 3번째 나와 있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이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기로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익이 발생하는 매장용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겠죠. 상업용 부동산이나 매장용에서. 그럼 그 밑에 계산사례 연습 보시면 비율임대차가 적용되는 매장용 부동산의 임대료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기본 최소 임대료, 그러니까 얘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한 달에 얼마는 내야 된다? 200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약정을 한 거예요?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5%를 추가 임대료로 납부를 하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비율임대차예요. 그래서 디귿번에 실제로 매출액이 얼마 생겼다? 3천 생겼대요. 그럼 나머지 말들은 쓸데없는 거 써놓은 거니까 신경 쓰실 거 없고, 그러면 지금 원래 약정했던 2천만 원보다 얼마가 초과된 거예요? 1,000만 원 초과됐죠. 그럼 1,000만 원의 몇 프로인? 5%인 얼마만큼을? 50만 원만큼을 임대료로 더 내야죠. 그러면 총 내야 되는 임대료는 얼마? 250. 그런 게 비율임대차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임대차의 방식이고 유형이고, 그 밑에 보면 표 그냥 보세요. 임차인의 선정 기준도 같이 공부하시랬죠.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유형 뭐 쓴다고요? 조임대차. 조임대차. 그러면 그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사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른 임차인들이 맨날 불만이 많아갖고 다 나가버렸다. 그럼 이 사람 임차인으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원룸을 하나 운영하는데 얘 하나 들어왔더니 맨날 아저씨들 놀러 오고 뭐
동네 형님들은 다 그 동네 놀러 오고 밤만 되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래. 그럼 시끄러워서 아무도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주변의 임차인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 이런 것들이 주거용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매장용 부동산은 임대를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비율임대차. 그러면 그 말은 임차인의 수입이 많을수록 내 임대료도 많아지죠. 그러면 그만큼 임차인을 선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얘가 얼마 벌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가능 매상고가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공업용 부동산은 순임대차를 활용한다고 그랬고, 공업용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랑 내 부동산이 적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용도의 적합성이 뭐를 선정하는,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럼 묶어서 정리하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문제. 뒤바꿔서 내겠죠. 뒤바꿔서.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선정할 때 가능 매상고가 제일 중요해서 순임대차를 주로 활용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칩니다. 그럼 양가로 2번에 있는 유지활동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유지활동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일상적, 예방적, 대응적.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건물에 있는 유리창을 매일 관리를 하는데, 그 유지활동을 하는데, 나는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유리창을 한 번씩 닦는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일상적 활동. 오늘 밤에 비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어서 깨질지도 모른다니까 우리 그거 한동안 해봤었죠? 신문지 붙이고 뭐 물 뿌리고 테이프 붙이고 이러는 거. 그게 무슨 활동? 예방 활동. 아침에 일어날 때 아니나 다를까 유리창이 깨졌어요. 갈아 끼워야죠. 대응적 활동. 그럼 세 가지 활동 중에 절대 빠뜨리면 안 되고 빠뜨리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누구다? 예방적이에요. 예방적. 유리창 한 번 안 닦았다고 해서 큰일 안 나요. 근데 바람 분다고 하는데 창문에 테이프 안 붙여놓으면 깨지면 돈 들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방적 활동. 그런 것들. 그래서 당연한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문제 낸 게 이제 5번 문제였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관리는 주로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지금 얘기 드린 유지활동이나 또는 임대차에 대한 문제도 주로 시험 문제 가끔은 나와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가시면 마케팅 나와 있고, 마케팅에서 시험 낼 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535페이지 나와 있는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그럼 이 세 가지 전략이 뭔지는 알아야죠, 일단. 그래서 시장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 관계 마케팅. 이 세 가지를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이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세 개를 구별하세요 물어보면 겁나 쉬운 문제.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 물어보면 조금 더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요번에 보셨던 모의고사에서는 그 구체적 내용 물었죠. 그래서 STP에서 S가 뭐고 T가 뭐고 P가 뭐냐, 뭐 4P믹스에서 네 가지 P가 뭐냐, 이런 거 물었던 거. 그런 것들 물어보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장점유 마케팅은 책에 보니까 이거는 누구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해요? 매도자. 그러면 이건 공급자 위주의 전략입니다. 공급자 위주의 전략. 그럼 여기서 공급자 위주의 전략이라는 건 물건을 살 사람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마케팅을 하는 주 목적은 뭐다? 다른 공급자와 경쟁을 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목표가 다른 공급자와 경쟁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몇 가지? 두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TP 전략이라는 거하고 4P 믹스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STP는 그냥 S 전략, T 전략, P 전략의 약자죠. 그래서 S가 뭐고 T가 뭐고 P가 뭔지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S는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세분화. T는 타겟팅, 그래서 표적 시장의 선정. 그다음 P는 포지셔닝, 그래서 제품의 차별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무슨 약자인지는 아셔야 되고, 당연히 그 내용도 아셔야겠죠. 그래서 세분화와 차별화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할 때 시장 분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게 뭐다? 시장 세분화와 차별화다.
그래서 혼동시켜 물어보니까 적어도 뭐는 하고 다니셔라. 세수는 하고 다니시랬죠. 그래서 세분화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수요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수요자별로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세분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내 물건을 사줄 수요자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구적 특성에 따라 성별, 남자냐 여자냐, 또는 연령, 10대냐 20대냐 30대냐 40대냐 50대냐, 또는 그 이상이냐, 또는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연봉이 뭐 3천만 원 미만이냐 3천만 원 이상이냐 5천만 원 이상이냐 1억 이상이냐, 이렇게 수요자들을 다 어떻게 놓은 거예요? 세분 쪼개 놓은 거예요. 쪼개 놓은 거. 그걸 두고 뭐란다? 시장 세분화라고 부릅니다. 세분화. 그럼 이걸 쪼갠 이유는 그러한 다양한 수요자들한테 나는 내 물건 다 팔아먹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에 제일 유리한 수요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에 이렇게 제일 유리한 수요자들을 뭐라 부르고? 표적시장이라 부르고, 그 표적시장에 해당하는 유리한 수요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다? 정한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들한테만 물건 팔면 되니까. 그래서 세분화는 수요자들을 쪼개 놓은 작업이고, 그 쪼개진 수요자들 중에서 내가 물건 팔아먹기 제일 유리한 사람들을 찾아낸 게 뭐다? 표적시장의 선정. 그러면 나는 물건 팔아먹을 사람을 정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성에 맞는 물건을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공급자와 뭘 차별화시키는 거다? 제품 자체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물건 팔아먹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 내가 목표로 잡은 수요자들 중에서는 내 물건이 이 사람들한테 제일 잘 맞는 거니까 다른 공급자와 경쟁해서 물건 팔기가 그만큼 수월해지겠죠. 이런 전략을 뭐란다? STP. 그 다음에 4P 믹스는 그냥 이름 그대로 네 가지 P를 차별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급자와. 그럼 이때는 네 가지 P가 뭔지 아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제품, 프로덕트, 그다음에 유통 경로라고도 부르고 장소라고도 부르는 플레이스, 그 다음에 홍보 또는 판촉이라 부르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네 가지 P를 다른 공급자와 차별화시켜서 다른 공급자와 경쟁하겠다는 전략이 4P 믹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가격 경쟁이지 뭘. 남들 다 비싸게 팔 때 나 혼자 싸게 파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4P 믹스까지 포함해서 시장점유 마케팅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마케팅이 성공을 하면 나는 어떤 효과를 보는 거예요? 다른 공급자가 경쟁을 해서 이 시장에서 내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겠다는 전략이 시장점유 마케팅. 그 다음 고객점유 마케팅은 538페이지부터 나오는데, 고객이 누구예요? 고객. 수요자죠. 뭘 수요자. 그래서 고객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점유 마케팅의 개념은 538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어요. 538페이지. 동그라미 1번하고 4번을 묶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 그럼 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를 4번에 있는 뭐란다? 아이다 전략이라 불러요. 아이다 전략. 그래서 I, 주의, 그러니까 I, 어텐션, 그러니까 I가 아니에요. A, 어텐션, 주의,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관심, 욕망, 디자이어, 행동, 액션.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주의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욕망 단계에 있는 사람한테 하고 해야 될 행동이 똑같다? 물건 절대 못 팔아먹습니다.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이 사람이 네 가지 단계 중에 어떤 단계에 있느냐를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마케팅 활동을 해라라는 전략을 고객점유 마케팅이라 불러요. 그래서 고객점유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각 단계인 아이다에서 소비자가 어떤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 줄 전달되는 메시지의 톤과 강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절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아먹기 쉽게 만드는 걸 고객점유 마케팅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고객점유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되는 게 누구다? 아이다. 관계 마케팅은 다른 말 필요 없고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입니다. 말은 되게 거창한데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얘기는 나는 이 집 못했다는 거예요. 단골된 거예요. 그냥 단골. 단골 전략이에요. 단골. 그래서 내 물건 한번 사던 사람들은 계속 여기 와서 사게. 그래서 습관처럼 밥 먹으러 갈 때도 계속 이 집 가서 먹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맛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맛없기도 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계속 거기 가는 거예요. 왜? 단골이니까. 그런 전략을 뭘 한다? 관계 마케팅. 시험 문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 구별하라고 내면 쉬운 문제고, 이번 모의고사 나왔던 것처럼 이런 걸 구별하라고 내면 더 어려워질 테고, 시험 문제는 두 가지 형태로 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부터 해서 개발에서는 두 문제 정도 낸다고 그랬죠?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지금 설명드린 개발 방식, 그 다음에 관리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내는데 주로 뭘 내더라? 요 세 개를 묻고 아까 얘기했던 임대차의 종류와 임차인의 선정 기준, 유지활동 뭐 이런 거, 그 다음 마케팅에서 시험 문제 낼 거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적게는 4개, 많게는 한 7개 내는데 작년에 7개 냈고 7개나 냈었고, 그리고 작년 시험이 워낙 쉬웠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좀 어려워질 거로 예상하죠. 그럼 한 4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개발의 타당성 분석 이런 거 물어보면 특히 뭐 입지계수 이런 거 구해라 그러면 당황스럽죠, 뭘. 네, 그런 것들 잘 정리해 두세요. 잠깐 쉬었다가는 56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감정평가론부터 다시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